술집 여자 아니야? 사단장 아내인 줄 모르고 커피 테러 감행한 꼰대 중령의 비참한 최후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너머 경기도 파주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사계절 내내 서리가 내린 듯한 이 땅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심장부였다. 분단의 상징인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통일대교는 남과 북을 가르는 동시에 이어주는 유일한 숨구멍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이 엄숙한 부대에 보기 드문 활기가 넘쳤다. 1년에 몇 번 없는 부대 개방 행사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굳게 닫혀있던 위병소의 철문이 활짝 열리고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을 한 가족들이 하나둘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훈련과 경계 근무로 검게 그을린 장병들은 아침부터 막사와 연병장을 쓸고 닦으며 짧은 만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등병 박하람은 초조한 기색으로 위병소 입구를 힐끔거렸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가 자욱한 연병장 한편에서 그는 손에 쥔 인식표를 괜히 만지작거렸다. 하람은 입대 전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이모인 나유선 여사가 유일한 피부치였다. 20살의 늦은 나이에 입대한 조카를 위해 하나뿐인 이모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파주까지 오겠다고 했다. 박이병, 오늘 애인 오냐?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옆에 있던 동기 최일병이 짓궂게 팔꿈치를 툭 쳤다. 애인은 무슨? 우리 이모 오신다. 이모? 야, 넌 무슨 이모를 애인 기다리듯 하냐? 하긴 내가 하도 우리 이모 노래를 불러서 누군지 궁금하긴 하다. 내 말대로면 무슨 천사라도 되는 것 같던데. 하람은 그저 멋쩍게 웃었다. 그의 이모 나유선은 그런 존재였다.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어린 하람의 손을 잡아준 사람.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까봐 당신이 아끼던 가방까지 팔아가며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사람. 하람에게 그녀는 어머니이자 누나였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나유선 여사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젊어 보이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웬만한 20대 여배우보다 더 희고 고운 피부, 세월의 흔적을 비껴간 듯한 뚜렷한 이목구비. 여기에 몸매를 가꾸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아 그녀가 하람의 이모라고 하면 다들 놀라기 일쑤였다. 이곳은 군대인데 너무 튀지 않게 오셔야 할 텐데. 하람은 이곳 특유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총괄하는 자신의 대대장 황보석 중령을 떠올리면 걱정은 배가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병장 저편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거기 너. 지금 복장이 그게 뭐야? 군기가 빠져가지고. 목소리의 주인은 어김없이 황보 중령이었다. 제3대대 대대장 황보석 중령. 그는 전진부대 내에서도 알아주는 꼰대이자 진돗개로 통했다. 땅딸막하지만 다부진 체구, 앞으로 나란히를 한 듯 반듯하게 각이 잡힌 머리, 그리고 언제나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간의 깊은 주름이 그의 상징이었다. 황보석 중령은 군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에게 군인이란 삭막하고 거칠어야 했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였다. 부대 개방 행사는 그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귀찮고 불필요한 행사였다. 계집애들처럼 시시덕거릴 시간에 진지 공사나 유격 훈련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진짜 군인의 도리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이병 나약한. 너 이 새끼 전투복 상의 단추는 왜 풀고 다녀? 여기가 내 놈 안방이야? 행사를 돕기 위해 뛰어다니던 통신병 하나가 그의 레이더에 걸렸다. 죄송합니다. 더워서 잠시. 더워?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놈이 더위 타령이야?
내 놈이 그러고도 전진부대 용사야? 당장 연병장 20바퀴 뛰어. 가족들 앞에서 내 놈 나약한 꼴 아주 잘 보여드려라. 실시.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얼차려가 시작되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다른 장병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황보석 중령의 권위는 대대 안에서 절대적이었다. 아니, 그는 사단 전체에서 가장 강압적인 지휘관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람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런 대대장의 눈에 만약 화사한 옷차림의 이모가 들어온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까. 가족들이 대부분 입장하고 행사가 막 시작되려 할 무렵 위병소 입구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가 나타난 순간 삭막했던 연병장의 공기가 잠시 바뀌는 듯했다. 하늘색의 얇은 여름 원피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그 자체로 우아한 태가 흘러나왔다. 길게 웨이브 진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넘기며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종이 가방과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쓴 옅은 색의 선글라스 너머로도 그녀의 수려한 외모는 감춰지지 않았다. 와!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장병들은 물론 함께 온 다른 가족들조차 그녀의 등장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40대 중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동안 그 자체였다. 그녀는 박하람 이병의 이모 나유선이었다. 이모. 하람이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나갔다. 나유선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더니 하람을 발견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하람이. 군복 입으니까 아주 늠름하네. 그새 얼굴이 탔어. 힘들진 않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긴 어떻게? 차는 어디다 두고요? 밖에 주차장이 복잡해서. 좀 걷지 뭐. 우리 조카 보는데 이 정도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하람의 헝클어진 머리를 털어주었다. 그 다정한 모습에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시선 중에는 단연코 가장 불쾌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보석 중령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두 사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나유선의 모습은 군기를 해치는 불순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저건 또 뭐야? 무슨 여편네가 저따위 옷차림으로 신성한 군부대를 활보해? 복장이 저게 뭐야? 하늘하늘하게. 꼭 유흥가에서나 볼 법한 차림새로. 그의 편협한 시선은 그녀의 원피스와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젊어 보이는 외모에 고정되었다. 황보석에게 가족이란 수수하고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이미지여야 했다. 저렇게 여자임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해악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큼 하고 크게 내뱉으며 그들 쪽으로 육중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이병. 이병. 박하람. 내 모친이냐? 황보석이 턱짓으로 나유선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닙니다. 제 이모님이십니다. 이모? 황보석은 코웃음을 치며 나유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시선이었다. 이모님이 참 곱네. 아주 젊어 보이셔. 그의 말투는 칭찬이 아닌 명백한 비아냥이었다. 나유선은 조카의 손을 꼭 잡은 채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불길한 만남의 서막이 파주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황보석 중령의 등장은 순식간에 주변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유선 앞에 섰다. 박하람 이병은 차렷 자세로 굳어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모님이라고 했나? 황보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모되는 나유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유선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황보석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이런 식의 여유를 가장 혐오했다. 군대란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곳이어야 했다. 고생? 우리가 고생하는 건 다 당신 같은 사람들 편히 발 뻗고 자라고 하는 짓이야. 그런데 복장이 그게 뭡니까? 네. 제 옷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나유선은 자신의 하늘색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단정한 무릎 기장에 노출이라고는 전혀 없는 디자인이었다. 문제? 아주 큰 문제지. 여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최전방 부대야. 그런데 어디 휴양지 놀러 온 사람처럼 입고 오면 우리 장병들 눈을 다 버려놓지 않겠소? 황보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술렁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장병들 눈을 버린다는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을 초청하는 부대 개방 행사가 아닙니까? 저도 그저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조카를 보기 위해. 가족? 가족이면 가족답게 입어야지. 그 하늘거리는 치마는 뭐고 커피는 또 뭐야? 여기가 무슨 나들이 장소인 줄 아시오? 당신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그는 막무가내였다.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하람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넌 빠져. 이등병 주제에 어딜 끼어들어. 내 이모 하나 간수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 놈도 똑같아. 황보석의 호통에 하람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처럼 아끼는 조카가 자신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본 나유선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그녀는 하람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밀어 보호했다. 그리고 황보석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중령님 맞으십니까? 그렇다. 제 조카에게 소리치지 마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에게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중령님께서도 지금 공공연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민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건 엄연한. 뭐? 민간인? 고압적? 황보석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다. 아주 재미있는 양반이네. 당신 밖에서 뭐하는 사람이요?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그녀의 젊어 보이는 외모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고급스러운 원단의 원피스, 그리고 그녀가 든 차가운 커피 한 잔. 황보석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요소들이 저급한 상상력과 결합했다. 그는 나유선에게 한 걸음 바싹 다가서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보아하니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은 반반하고 옷차림새는 딱 그거네. 혹시 강남이나 그런 데서 술이라도 파시오? 아니면 뭐 밤에 비싼 값 받고 남자들 상대해주는 그런 일 하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술집 여자냐는 말을 그는 그렇게 돌려서 표현했다. 하람의 눈이 뒤집혔다. 대대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닥쳐. 황보석이 하람의 뺨이라도 칠 듯이 손을 들었을 때였다. 멈추시지요. 나유선의 목소리였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황보석의 손목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금 하셨습니까? 뭐라고? 지금 하신 말씀 제 직업을 모욕하고 제 인격을 짓밟는 발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격? 군부대 기강을 해치는 당신 같은 여자가 인격을 논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인에게 따박따박 말대꾸야.
황보석은 이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저런 옷차림을 한 여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군기 확립을 위한 정당한 지휘 활동이라고 굳게 믿었다. 당신 같은 여자들 아주 질색이야.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치나 부리고 남자들이나 홀리려고 하지. 꼭 콜걸도 아니고 꼴이 그게 뭐야? 콜걸. 그 단어가 나유선의 귓가에 붉은 낙인처럼 찍혔다. 그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령님, 당신은 지금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지킨다는 이 나라의 국민에게 당신은 방금 총보다 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 그것은 황보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책임? 2년이. 황보석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그가 가장 증오하는 단어였다. 그것은 늘 자신보다 상급자가 자신을 억누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고, 감히 일개 민간인 여자 따위가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수많은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집 여자 같은 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내가 감히 나에게 책임을 물어? 좋아, 책임이 뭔지, 군대의 무서움이 뭔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지.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나유선이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노려보았다. 차가운 얼음이 가득 담긴 짙은 갈색의 액체.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황보석 중령은 거친 손으로 나유선이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낚아챘다. 플라스틱 잔이 우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액체가 찰랑거리며 그의 손등을 적셨다. 에이, 이게 뭐하는? 나유선이 놀라 손을 뒤로 물리기도 전에 황보석은 잔을 그녀의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잔을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차가운 커피가 얼음 조각과 함께 나유선의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짙은 갈색의 액체가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적시고 하얀 이마를 타고 흘러 맑은 두 눈을 가렸다. 얼음 조각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그녀의 어깨와 하늘색 원피스 위로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우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끈적하고 모욕적인 액체로 뒤덮였다. 아! 낮은 신음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모! 이모! 박하람 이병이 절규하며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그의 양팔을 붙잡은 것은 황보석의 부관과 중대장이었다. 박 이병, 진정해. 대대장님 명령이시다. 이거나 놓으라고. 우리 이모한테 무슨 짓이야. 하람은 발버둥 쳤지만 이등병의 힘으로는 두 간부를 뿌리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커피를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나유선과 분노로 씩씩거리는 황보석 중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보석은 빈 커피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제 좀 시원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인에게 대들어. 당신 같은 불순한 여자는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해. 그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권력이 확인되었고 감히 도전한 자를 짓밟았다는 만족감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꼴 좋다. 당장 이 부대에서 썩 꺼져.
그리고 박하람 이병, 넌 저 여자 내보내고 당장 대대장실로 올라와. 오늘 내놈 군 생활 아주 끝장을 내주마.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는 보란듯이 몸을 돌려 막사를 향해 걸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거기서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황보석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황보석이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나유선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에 젖은 채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액체를 닦아내지도 않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그 나유선이 아니었다. 모든 온기가 사라진 그녀의 두 눈은 마치 시베리아의 혹한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하고 절대적인 위험이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황보석은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눈앞의 여자가 풍기는 기백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나유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뭐야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내 이름은 이 부대 대대장 황보석 중령이다. 왜 어디 가서 찔러보기라도 하게. 황보석이 다시 소리쳤지만 어쩐지 아까와 같은 위세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유선은 젖은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흠뻑 젖은 원피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방수 케이스에 담긴 작은 휴대전화였다. 그녀는 젖은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예, 사모님. 전화 주셨습니까?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나유선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황보석 중령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김비서관. 지금 어디십니까? 예, 사모님. 지금 사단장님 모시고 연병장 본부석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지금 즉시 당신이 모시고 있는 사단장과 함께 제3대대 연병장 중앙으로 오십시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오시면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단 의장대를 총출동시키고 헌병대도 전원 비상소집하십시오. 사모님, 의장대와 헌병대라니요. 그건 사단장님 공식. 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유선이 싸늘하게 말을 끊었다. 제3대대 대대장 황보석 중령이 사단장의 아내 머리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유선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젖은 얼굴로 황보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가장 무서운 말을 내뱉었다. 황보석 중령. 사단장? 사모님? 이 여자가 지금 무슨... 황보석은 혼란에 빠졌다. 저 여자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가? 나유선은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그토록 중시하는 군기가 뭔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방금 저지른 짓이 어떤 책임을 불러오는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사단 본부 건물을 가리켰다. 이제 곧 당신의 사단장께서 직접 와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당신이 술집 여자 콜걸이라 부른 이 나유선에게. 그 순간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들과 함께 사단장님 행차시다 하는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 투스타 계급장을 단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사단장이자 나유선의 남편 육군 소장 육태풍이었다. 황보석 중령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연병장 위로 오직 한 사람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분노로 응축된 강철이 땅을 내리찍는 소리였다.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사단장, 육군 소장 육태풍. 그는 폭풍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빛나는 별 투스타 견장은 지금 이 순간 파주의 태양보다 더 이글거리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끔찍한 갈색 액체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덤덤히 마주보는 아내 나유선에게,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선 감히 하늘 같은 존재에게 오물을 끼얹은 미물 황보석 중령에게. 사단장님. 황보석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저 여자가 사모님이라고. 감히 술집 여자 콜걸 따위로 매도했던 저 여자가 이 전진부대의 지휘관이자 자신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육태풍 소장의 아내라고. 불가능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방금 저지른 짓은,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이 끝장났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차올랐다. 경례. 전진. 황보석은 차마 육태풍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커피에 젖어 미끄러지는 손으로 간신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그의 팔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육태풍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보았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커피 자국, 하늘색 원피스에 얼룩덜룩 뺀 모욕의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선 아내의 차가운 눈. 육태풍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일그러졌다. 그는 군인이기 이전의 한 명의 남편이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심장 같은 여인이 자신의 부하에게, 그것도 수많은 병사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토록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 예. 사단장님. 석. 중령. 이가 갈리는 소리였다. 육태풍이 한 걸음 다가서자 황보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내 이놈이 지금 감히. 육태풍의 손이 자신의 허리춤에 찬 권총 손잡이로 향하는 듯 보였다. 그것은 살기였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적을 향한 순도 높은 사리가 자신의 부하인 황보석을 향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이 여자가, 아니 사모님이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복장이 너무 불량하고 기강? 육태풍이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감히 기강을 입에 올려? 민간인을, 그것도 내 놈 부하의 가족을 이따위로 모욕하고 폭행하는 것이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인가? 그의 고함은 연병장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모든 병사들과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내 놈의 그 더러운 눈깔로 감히 내 사람을. 육태풍이 거대한 손을 들어 황보석의 멱살을 움켜쥐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십시오, 장군. 그때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유선이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남편의 팔을 가로막았다. 육태풍 씨.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장군이라 칭했다. 지금 당신은 제 남편으로서 분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대의 사단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유선. 당신. 육태풍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렸다. 만약 제 남편으로서 저를 모욕한 저자를 응징하려 하신다면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그 별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단호하게 밀어내며 그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제1보병사단의 사단장, 육태풍 소장이라면. 그녀는 천천히 황보석 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황보석은 두 장군 부부 사이에서 사색이 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소속 박하람 이병의 보호자 나유선입니다. 그녀는 젖은 몸으로 그 어떤 군인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다. 그리고 저는 방금 이 자리에서 귀관의 부하인 제3대대 대대장 황보석 중령으로부터 술집 여자 콜걸이라는 성적인 모욕을 들었으며 그가 휘두른 폭력에 의해 공공연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명료했다. 사단장. 그녀는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사건을 귀 부대 지휘관의 민간인에 대한 중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으로 지금 이 시간부로 정식 고발합니다. 육태풍은 아내의 뜻을 깨달았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이자 군법의 영역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감정이 아닌 지휘권으로 이 사태를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육태풍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했다. 그는 불타는 분노를 이성으로 억누르며 황보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황보석 중령. 예, 사단장님. 귀관은 금시간부로 제3대대 대대장으로서의 모든 지휘권을 정지한다. 사단장님. 입 닥쳐. 바로 그때였다. 기이그. 와으. 연병장 입구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새하얀 헬멧과 날렵한 군복을 입은 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 특임대 병력들이었다. 그들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달려와 황보석 중령의 사방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뒤이어 나유선이 불렀던 사단장 비서실장 김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김비서관 늦었습니다. 나유선의 차가운 말에 김대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고개를 숙였다. 육태풍이 포위된 황보석에게 선고했다. 헌병대장은 뭘 하나? 예, 사단장님. 헌병대장 중령이 달려와 우렁차게 격려했다. 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체포라니요. 사단장님, 제가 뭘... 황보석이 발악하려 했지만 헌병대장의 손짓 한 번에 건장한 특임대 병사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악, 이거나. 내가 이 부대 대대장이야. 내 놈들 계급이 뭐야. 황보석 중령. 육태풍이 그의 눈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황보석의 가슴에 달린 대대장 지휘관 휘장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놈은 더 이상 대대장이 아니다. 그는 휘장을 뜯어냈다. 우지끈을 하는 소리와 함께 황보석의 군복에서 실밥이 터져나왔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휘장이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끌고 가. 예, 알겠습니다. 안 돼.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황보석 중령은 질질 끌려갔다. 그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군기의 화신인 헌병대의 손에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민간인 여자의 고발 하나에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던 연병장 한가운데서 모든 부하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 박하람 이병은 그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유선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젖은 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했다. 육태풍이 황급히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별이 달린 군복이
커피로 얼룩진 아내의 몸을 따뜻하게 덮었다. 괜찮소. 유선.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아내 앞에서만 유일하게 떨리고 있었다. 파주의 맑은 하늘 아래 전진부대의 부대 개방 행사는 그렇게 피보다 더 진한 커피 얼룩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사건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황보석 중령이 헌병대 차량에 실려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제1보병사단 전체는 거대한 폭풍의 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들었어? 3대 대장, 그 황보 중령 말이야. 사모님한테 커피를 부었대. 그것도 머리 위에다가. 미친 거 아니야? 사모님을? 그 나유선 여사님을? 술집 여자냐고 콜걸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했대. 끝났네. 황보석이 아니라 그냥 황천길이네. 사병식당, 간부 숙소, 행정반, 심지어는 철책 너머 최전방 GOP 초소의 무전기를 타고도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전대미문의 하극상 아닌 하극상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상대가 사단장의 아내이자 부대 내에서 보이지 않는 존경을 받아온 나유선 여사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다. 나유선 여사는 단순한 사단장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관사에 머무르지 않고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혹한기 훈련이 있을 때면 밤을 새워 끓인 따뜻한 뱅쇼 무알코올과 어묵을 트럭에 싣고 격오지 진지를 순회했다. 사단 내 형편이 어려운 병사들의 명단을 몰래 파악해 사단장 모르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간부들의 아내들에게는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낯선 군인 아파트의 시집와 독박 육아에 지친 어린 아내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사 역할을 자처했다. 군 간부들조차 엄격한 사단장 육태풍 소장에게 직접 건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조용히 나유선 여사를 찾아가 사모님 혹시 사단장님께 라며 도움을 청할 정도였다. 그녀는 전진부대의 그늘이자 어머니였다. 그런 그녀에게 황보석 중령이 술집 여자라며 커피를 부었다. 이것은 단순히 사단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제1보병사단 전체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미친놈. 당장 군복 벗겨야지. 군복이 문제가 아니야. 저건 인간이 아니야. 사모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병사들은 물론 황보석의 동료 간부들조차 그를 옹호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폭풍의 또 다른 중심. 제3대대 생활관. 박하람 이병은 침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 반경 2m 이내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깨동무를 하고 농담을 주고받던 동기들, 살갑게 대해주던 선임병들 모두가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혹은 전염병 환자라도 된 듯 멀찍이 떨어져 그를 곁눈질로만 살필 뿐이었다. 하람아. 아니, 박이병. 생활관의 왕고참인 김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말투는 평소에 장난기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중대장이라도 대하듯 딱딱하고 공손해져 있었다. 괜찮나? 아니. 괜찮으십니까? 병장님. 왜 그러십니까? 평소처럼 대해 주십시오.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김 병장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아니,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PX라도.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하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대답에 김 병장은 예. 그러시면 푹 쉬십시오라는 어색한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람은 고립되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등병 박하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단장님의 조카이자 황보석 중령을 날려버린 사모님의 피부치였다. 그는 이 생활관 안에서, 아니, 이 부대 안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쓴 권력자가 되어버렸다. 동기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야, 이제 박하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미쳤냐? 말도 걸지 마. 엮이면 우리만 피곤해져. 근데 좀 불쌍하지 않냐? 이모가 그런 일 당했는데. 불쌍? 넌 지금 황보 중령 끌려나가는 거 못 봤냐? 걔 이모가 저기요 한마디 하니까 투스타가 달려오고 헌병대가 깔렸어. 걔가 우리 불쌍하게 생각 안 하면 다행이지. 하람은 귀를 막고 싶었다. 그는 이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이모에게 자랑스러운 조카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일로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같은 시각 사단장 관사.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나유선이 가운을 걸치고 응접실로 나왔다. 관사의 모든 근무병들이 그녀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저 따뜻한 차라도. 괜찮아요. 다들 자기 일 보세요. 호들갑 떨 것 없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못했다. 쾅! 응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태풍 소장이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던진 채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김대령. 예, 사단장님. 황보석 지금 어디 있지? 사단 헌병대 영창에 구금 중입니다. 현재 군 검찰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수사는 무슨 놈의 수사? 당장 파면시켜. 아니, 파면도 아까워. 저런 놈은 군복을 찢어서 내쫓아야 해. 감히 당신한테. 육태풍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여보. 나유선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지금 당신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어? 이 상황에서 이성을 지키는 놈이 사람이야? 당신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더 침착해야 해요. 나유선은 남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맑고 단단했다. 황보석 중령,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뭐? 그야 그놈이 원래부터 글러먹은 놈이니까. 인간 말종이니까. 아니요. 나유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눈빛을 봤어요. 그는 나를 모욕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그래요.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군기란 그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갑옷이었을 뿐이죠. 내 모습이, 내 태도가 그의 그 연약한 갑옷을 건드린 거예요. 육태풍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모욕한 자를 오히려 분석하고 있는 아내. 유선. 당신은 보살이야? 보살은 무슨? 나도 화나요. 분해서 온몸이 떨려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보,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어요. 당신이 지금 황보 중령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찍어 누른다면 당신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 일은 군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뭐라고? 그 미친놈을 당신이 왜 만나? 당장 군 검찰에 넘겨서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만나야 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왜 잘못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해야 해요. 나유선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에게 벌을 주는 건 검찰과 법원이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개과천선시키는 것.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건 어쩌면 이 모욕을 당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육태풍은 아내의 그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분노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하람이. 나유선은 창밖 아들이 있을 생활관 쪽을 바라보았다. 지금 가장 힘든 건 어쩌면 우리 조카 하람이일 거예요. 그 아이가 권력의 맛에 취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왕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해요. 그녀는 이미 사태의 수습을 넘어 그 이후의 상처와 후유증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1보병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모든 장병들의 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 있었지만 그것은 황보석 중령이 그토록 외치던 강압적인 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공포에 가까운 복종이었다. 박하람 이병은 아침 점호 시간 평생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 그가 생활관을 나서자 복도에서 마주친 간부들 심지어는 중대장대 위마저도 그에게 먼저 박 이병 어젯밤 잘 쉬었나라며 깍듯하게 안부를 물어왔다. 식당에서는 배식 담당 병사가 그의 식판에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주려 했고 하람은 그걸 말리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그의 이모 나유선 여사가 어제부로 전진부대의 성모 마리아이자 동시에 건드리면 끝장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람은 그 후광 혹은 멍에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단 헌병대 영창의 독방. 황보석 전 중령근은 보직 해임되어 전 중령이나 다름없었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젯밤 그가 겪은 일은 현실이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손목에 남은 차가운 수갑의 감촉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헌병의 발소리는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끝났다. 내 군 생활. 내 인생. 그는 중령 계급장을 달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렸다. 엄격한 군인 아버지 밑에서 약하면 죽는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육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는 누구보다 독하고 강해야 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였고 유연함은 나약함이었다. 그렇게 십수년을 강철처럼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어제 그 술집 여자 같은 여자의 그 오만하고 당당한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그 여유가 자신의 강철 갑옷을 비웃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커피를 부었다. 내가 무슨 짓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했는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차가운 독방에 홀로 갇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철커그. 독방에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침 햇살과 함께 누군가가 들어섰다. 헌병대장과 군 검사가 아니었다. 어제 보았던 그 하늘색 원피스가 아닌 단정한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의 나유선 여사였다. 황보석은 자기도 모르게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사모님. 어인일로.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십시오. 나유선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황보석 씨. 그녀는 그를 중령이라 부르지 않았다. 나유선은 헌병이 가져다준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았다. 황보석은 그녀의 앞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서 있었다. 어젯밤 잠은 좀 잤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내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잠은 잤습니까?
못 잤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유선은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뚜껑에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맑은 생강차였다. 그녀는 그것을 황보석에게 내밀었다. 마시십시오. 밤새 추웠을 테니. 황보석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가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고문인가? 아니면 조롱인가? 그가 감히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나유선이 말했다. 독은 안 탔습니다. 어서 받으십시오. 황보석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욕하고 때리십시오. 제가 어제 무슨 짓을? 내가 당신을 욕하고 때리면 어제 당신이 나에게 한 짓과 다를 게 뭡니까? 나유선의 차분한 말에 황보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어제의 그 차가운 위엄도 남편 앞에서 보였던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황보석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예. 뭐든지. 어제 왜 그랬습니까? 그건 제가 사모님이신 줄 모르고. 복장이. 아니요. 나유선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사단장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이등병의 이모였다면 당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까? 황보석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중령이라는 계급장, 그 대대장이라는 권력이 당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녀의 말은 황보석이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의 가장 추악한 내면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부대의 기강을. 기강? 나유선은 옅은 헛웃음을 지었다. 진짜 기강이 뭔지 아십니까? 황보석 씨. 그건 당신처럼 약한 사람에게 고함치고 모욕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정한 기강은 당신이 가진 그 힘으로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 조카 하람이처럼 부모 없이 자라 군대에 온 어린 병사들을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듬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당신의 계급장이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지휘관이고 그게 진짜 기강입니다. 방패 말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뭘 했습니까? 당신은 그 계급장을 방패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흉기로 썼습니다. 당신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자의 인격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난도질했습니다. 나유선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었다. 당신이 어제 내 머리에 부은 건 그냥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 군복을 입은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아버지를, 당신의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군인 가족들의 명예였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명예에 먹칠을 한 겁니다. 황보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강철 갑옷이 나유선의 그 진심 어린 질책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것은 사단장의 아내라는 권력 앞에서의 굴복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 약함이라고 경멸했던 한 여인의 그 진심과 용서 앞에서
그의 얼어붙었던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유선은 무너져 내린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피해자의 눈물이자 동시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의 눈물이었다. 일어나십시오, 황보석 씨.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당신이 저에게 지은 죄는 지금 이 눈물로 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군복에게 지은 죄는 이제부터 당신의 남은 평생을 걸고 갚아나가야 할 겁니다. 그녀는 차가운 철창을 뒤로 하고 독방을 나섰다. 황보석은 그녀가 건넨 작은 손수건을 움켜쥐고 한참 동안이나 젖은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개과천선의 첫걸음은 그렇게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박하람 이등병의 군 생활은 그날부로 완전히 다른 지옥이 되었다. 그것은 구타나 폭언이 난무하는 고전적인 지옥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것은 숨막히는 배려와 유리 장벽 같은 존대로 이루어진 소리 없는 지옥이었다. 아침 점호를 위해 생활관 복도를 나설 때 그와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은 마치 정지 화면처럼 굳어버렸다.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던 선임병들은 이제 그가 30m 전방에 보이기만 해도 길을 비키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 이병,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심지어 분대장조차 그의 관물대를 대신 정리해 주려는 신용을 했고 하람은 기겁하며 그걸 만류해야 했다. 식당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서면 배식을 맡은 병사들은 국이 넘치도록 반찬이 산처럼 쌓이도록 식판을 채웠다. 박 이병, 더 필요한 거 없나? 깡통 반찬이라도 따로 챙겨줄까? 하람이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하면 그들은 마치 큰 실망이라도 한 듯한 혹은 꾸중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이등병 박하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단장님의 조카 황보중령을 하룻밤에 날려버린 사모님의 혈육이었다. 그는 걸어다니는 지뢰이자 보이지 않는 감찰관이었다. 동기들은 그를 피했다. 어제까지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며 웃고 떠들던 녀석들은 이제 그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하람을 제외한 자기들끼리만 모여 수군거렸고 하람이 다가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를 멈추고 뿔뿔이 흩어졌다. 하람아, 아니, 박이병. 몸은 좀 괜찮나? 그냥 하람이라고 불러, 인서가. 우리 동기잖아. 아,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람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모가 당한 모욕에 분노했지만 정작 이들은 그 모욕의 대가로 한 중령이 헌병대에게 끌려나가는 압도적인 권력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편린이 지금 자신에게 가시 면류관처럼 씌워져 있었다. 훈련 시간은 고문의 정점이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각계 전투 훈련장. 모두가 진흙탕을 구르고 포복을 할 때 교관인 중사조차 하람에게는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 박 이병은 저기 그늘에서 자세만 좀 잡아보도록. 아닙니다. 저도 같이 구르겠습니다. 하람이 악착같이 진흙탕에 몸을 던지면 훈련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만약 저러다 박 이병이 다치기라도 하면, 저 고운 얼굴에 흠집이라도 나면, 그들의 걱정은 하람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닥쳐올 후폭풍에 대한 공포였다. 결국 그날 오후 하람은 행정보급관의 호출을 받았다. 박 이병 자네. 오늘부로 사단장 관사 근무병으로 보직을 변경한다. 네. 관사 근무병이라니요. 저는 여기서 동기들과 이건 사단장님의 아니 사모님의 직접적인 배려일세. 자네 이모님이 조카 고생하는 거 보기 힘드시다잖아. 자, 짐 싸게. 하람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이모가 나를 배려해서?
이모는 그럴 분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이모의 뜻을 왜곡한 누군가의 과잉 충성이거나 혹은 자신을 이 폭풍의 눈에서 격리시키려는 부대의 얄팍한 수였다. 이모를 만나야겠다. 그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보직 변경을 거부했다. 행보관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보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단장님, 아니 사모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이놈이 내가 지금 어딜.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지만 사모님을 뵙겠다는 말의 무게는 이등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결국 하람은 그 길로 전진부대의 심장부 별 2개가 지키는 사단장 관사로 향하게 되었다. 관사의 공기는 하계와 달랐다. 살얼음판을 피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응접실에서 이모 나유선을 마주했다. 어제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이 단아한 모습으로 차를 마시던 이모였다. 하람아. 이모. 하람은 달려가 이모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모. 죄송해요. 다 저 때문에. 제가 이모 오시라고 해서. 나유선은 말없이 일어나 조카를 안아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등을 토닥여주던 그녀가 하람을 의자에 앉히고는 조용히 물었다. 많이 힘드니? 네. 동기들이 너를 피하고 간부들이 너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 하람은 이모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음에 놀랐다. 이모, 저 관사 근무병으로 가기 싫어요. 그건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대접 받으려고 군대에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모 탓. 아니, 제 탓이. 아니. 나유선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 탓도 아니야. 그건 힘이라는 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탓이지. 그녀는 하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람아. 너는 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힘을 목격했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너를 그 힘과 동일시하고 있어. 넌 이제 박하람이 아니라 사단장의 조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야. 싫어요. 저는 그 이름표가 싫다고 외면하면 너는 평생 그 이름표의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피하고 너는 고립되고 결국 너는 그 힘을 원망하게 되겠지. 나유선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하람에게 건넸다. 하람아. 그 힘을 방패로 쓰렴. 방패. 말입니까? 그래. 사람들은 내가 그 힘을 칼로 쓸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황보석 중령처럼 누군가를 찌르고 베고 자기 입맛대로 휘두를까봐. 하지만 내가 그 힘을 너 자신이나 다른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로 쓴다는 걸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존경으로 바뀔 거다. 그녀는 하람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왕관을 쓰게 되었지. 그 무게를 견디는 방법은 그 왕관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해. 누군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가진 그 이름표를 방패 삼아 당당히 막아서. 하람은 이모의 말을 심장에 새겼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관사를 나섰다. 행정보급관에게 저는 제3대대에 남겠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행정보급관은 무어라 말을 하려다 하람의 그 변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생활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생활관의 고질적인 악습 중 하나가 시작되었다. 평소에도 병사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았던 강도철 병장이 어리바리하다는 이유로 이진우 이병을 생활관 뒤편 세탁실로 끌고 간 것이었다. 야, 이진우. 너 오늘 훈련 때 나 때문에 팔꿈치 까졌다고 징징댔다며? 이 새끼가.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 이병의 신음이 들렸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있었다. 박하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두려웠다. 외면해. 넌 이제 곧 관사로 갈 몸이었어. 엮이지 마. 그때 이모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내가 가진 그 이름표를 방패 삼아 당당히 막아서. 하람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삐거그 침상 소리에 세탁실의 움직임이 멈췄다. 하람이 세탁실 문을 열었다. 강 병장은 이 이병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이 이병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누구야? 강 병장의 눈이 살기를 띄었다. 그가 하람인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박이병. 앉자고. 뭐하나. 생활관의 모든 시선이 이리로 쏠려 있었다. 하람의 첫 번째 선택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람은 강 병장에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강 병장의 손목을 말없이 붙잡았다. 이 이병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손을. 강 병장의 눈이 커졌다. 이등병이 감히 병장의 손목을. 지금 이거 안 놓냐? 강 병장이 위협적으로 으르렁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잡고 있는 것은 박하람이 아니라 사단장의 조카의 손이었기 때문이다. 강 병장님. 하람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놓으십시오. 뭐라고? 이진우 이병 지금 피 흘리고 있습니다. 때리신 겁니까? 이 새끼가 군기가 빠져서. 내가 선임으로서 교육 좀. 폭력은 교육이 아닙니다. 강 병장님. 하람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손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장님께 보고되기 전에. 중대장이라는 단어보다 하람의 그 단호한 눈빛이 강 병장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을 노려보는 하람의 눈 뒤에서 어제 황보 중령을 향해 거기 서라고 말하던 그 사모님의 눈빛을 보았다. 강 병장은 저항할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하람을 밀치거나 때린다면 자신은 황보석 중령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치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국 이 이병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스르르 풀었다. 알았다. 놓으면 되잖아. 하람은 그제야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이 이병을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아? 고맙다. 하람은 이 이병을 데리고 의무실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생활관 병사들의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강 병장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박하람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쓴 가시 면류관을 방패로 사용했다. 그것은 달콤한 권력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군 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 무거운 책임감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사단장 육태풍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사흘간 잠 못 이루고 검토한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황보석 중령 비위 사실 및 복무 실태 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참담했다. 그가 저지른 커피 테러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병사 부모 욕설 및 모욕 행위 14건, 간부 인격 모독 및 사적 지시 38건, 훈련 성과 조작 및 허위 보고 8건,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5건. 그는 괴물이었다. 제3대 대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폭군으로 군림해왔다. 육태풍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이런 놈을 내가 대대장이라고 앉혀놓고 있었다니. 그의 분노는 황보석 개인을 넘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자신의 지휘 계통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김비서관. 예, 사단장님. 제3대대 직속 상관이. 제5 보병 연대장 문장호 대령이었나. 그렇습니다.
황보석의 저 수많은 비위 보고가 연대장 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단 본부로 정식 보고된 적이 있었나?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연대장 선에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태풍은 눈을 감았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아니람. 내 부대에서 문제 생기면 내 진급에 누가 된다는 이기심. 그런 침묵의 카르텔이 황보석이라는 암초를 키워냈고 결국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그 더러운 물을 끼얹게 만들었다. 당장 육태풍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폭풍 그 자체였다. 사단 전체 연대장 및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전원 긴급 소집해. 30분 준다.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사단 대회의실로 집결시켜. 예, 알겠습니다. 전진부대 창설 이래 가장 살벌한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30분 뒤 거대한 전진 마크가 걸린 대회의실. 수십 명의 중령, 대령급 간부들이 칼같이 각을 잡고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황보석 사태 이후 모두가 사단장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쿵. 육태풍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회의 테이블 가장 끝에 앉아있는 제5 보병 연대장 문장호 대령의 앞으로 걸어갔다. 문 대령. 예, 사단장님. 문장호 대령이 벌떡 일어섰다. 육태풍은 손에 들고 있던 황보석의 비위 보고서를 문 대령의 얼굴 앞까지 들어 올렸다. 이게 뭔지 아나? 황중령 건에 대한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이걸 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육태풍은 보고서를 문 대령의 가슴팍에 내던졌다. 종이 수십 장이 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다. 내 놈 부하가 짐승처럼 날뛰고 다닐 때 너는 연대장이라는 놈이 뭘 했나? 이 수십 건의 보고가 내 놈 책상에서 멈춰 섰어. 왜? 사단장님. 그게 황중령이 훈련 성과는 탁월하고 부대 장악력은 장악력? 육태풍이 코웃음을 쳤다. 공포로 짓누르는 걸 장악력이라고 부르나? 부하들 입을 틀어막고 여군들을 희롱하고 병사들 부모까지 모욕하는 놈을 성과가 탁월하다고 감쌌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내 놈의 그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내 아내 머리 위로 커피가 되어 쏟아진 거야. 알아. 육태풍의 고함에 문 대령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내 놈이 황보석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덕분에 그 암초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결국 사단 전체를 침몰시킬 뻔했어. 내 놈 또한 황보석과 똑같은 공범이야. 육태풍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지휘관을 둘러보았다. 여기 있는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자기 부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모른 척하고 있겠지. 그게 당신들 군기인가? 그게 당신들 지휘인가? 그는 다시 문장호 대령을 노려보았다. 문장호 대령. 예. 귀관을 금일부로 제5 보병 연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대대장 황보석이 날아간 것은 그렇다 쳐도 연대장을, 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직 해임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이었다. 사단장이 자신의 부대 내부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사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문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애원했다. 기회? 내 놈이 묵살했던 저 수십 건의 보고서만큼 내 놈도 기회를 놓친 거야. 당장 그 견장 때. 내일부터 사단 본부 작전 참모부 대기 발령이다. 군단 감찰부의 정식 조사를 받도록 해. 사단장님. 끌어내. 헌병 2명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문 대령을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방금 전까지 연대장이었던 한 남자가 그렇게 무력하게 사라졌다.
회의실은 무덤보다 더 조용했다. 남아있는 지휘관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다. 육태풍은 단상으로 올라섰다. 똑똑히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 아내에게 커피를 부은 황보석 한 놈을 벌주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괴물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 전진부대의 썩어빠진 토양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지휘관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했다. 오늘부로 사단장 직속 소통 채널을 개설한다. 병사 한 명이라도 자신의 지휘관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나에게 직부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겠다. 간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지휘 계통?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 계통이 썩어서 막혔다면 내가 직접 뚫어버리겠다. 지금부터 한 달. 딱 한 달 준다. 당신들 부대로 돌아가서 당신들이 그동안 묵인하고 방치했던 제2의 황보석들을 모조리 색출해내라. 스스로 도려내. 만약 내 소통 채널을 통해 당신들이 숨긴 암초가 내 귀에 먼저 들어온다면 그는 문 대령이 끌려나간 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문을 통해 끌려나가는 다음은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이상.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지휘관들은 마치 혼이라도 나간 사람들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깨달았다. 사모님 나유선이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의 신호탄이었음을. 그날 오후부터 제1보병사단 전역의 부대 분위기가 바뀌었다. 병사들을 향한 고함 소리가 줄어들었다. 간부들은 병사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황보석 중령과 문장호 대령의 몰락은 그 어떤 구호나 교육보다도 강력한 교훈이 되어 부대 전체를 휩쓸었다. 나유선이 독방에서 황보석에게 말했던 진정한 기강이 그녀의 남편인 육태풍의 손을 통해 가장 혹독하고도 강력한 방식으로 이 파주의 최전방 부대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황보석 전 중령에 대한 군사 재판의 날이 밝았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황보석이 피고인석에 섰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다. 오만하고 날카롭던 진돗개의 눈빛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죄목은 명확했다. 상관 모욕이 아닌 민간인 폭행 및 협박, 직권 남용, 군인 복무규율 위반 등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십 건의 비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다. 사건의 상징성 때문에 군단 법무참모가 직접 군 검사로 나섰다. 피고인 황보석 전 제3대대 대대장으로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병사들의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략 피해자 나유선 여사에게 술집 여자, 콜걸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모욕을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머리 위로 쏟아붓는 천인공노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군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이는 군 지휘관이 자신의 계급을 흉기 삼아 무고한 국민을 짓밟은 테러 행위이며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본관은 피고인 황보석에게 파면, 전역 연금 전액 환수 및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파면, 연금 환수, 징역 5년.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선고이자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황보석은 담담히 구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겠습니까? 황보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나유선 여사와
그 옆에 휴가를 나와 군복을 입고 앉아있는 조카 바카람 이병이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제가 저지른 죄는 징역 5년이 아니라 50년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저는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될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유선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날 그 독방에서 사모님, 아니 피해자 나유선 여사님을 뵙고 나서야 제가 평생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저의 그 오만함과 폭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용서도 자비도 과분합니다. 재판장님의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오열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재판장의 최종 선고만이 남았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려던 순간이었다. 재판장님, 나유선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해자 측에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 발언을 허가했다. 나유선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먼저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인 뒤 피고인석의 황보석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피고인 황보석의 처벌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 검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피고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보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재판장님께 피고인의 파면과 연금 환수는 예정대로 진행하시되 그가 받을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모님, 방청석에 있던 육태풍 소장이 저도 모르게 소리칠 뻔했다. 대신 그 징역형을 대신할 다른 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피해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벌이라니요. 피고인 황보석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죄의 본질이, 그의 그 삐뚤어진 영혼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유선은 준비해온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이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폭력 피해 군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극소수만 아는 사실이었다. 저는 재판장님께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해 주시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이곳 폭력 피해 군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무를 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가 평생 약하다고 경멸했던 사람들, 그가 군기가 빠졌다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가 자신의 폭력으로 상처 입혔던 바로 그 피해자들 곁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그들의 울음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황보석이라는 한 인간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더 자비로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유선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황보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모욕을 안겨준 이 여인이 자신에게 감옥이 아닌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용서의 탈을 쓴 가장 무거운 심판이었다. 자신의 남은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피해자들 속에서 살아가라는 형벌이었다. 재판장은 나유선의 서류와 황보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고인의 깊은 반성을 고려하여 본 재판부는 피고인 황보석에 대해 파면 및 연금 환수를 명한다. 다만 징역 5년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 나유선이 요청한 바에 따라 유예 기간 동안 폭력 피해 군인 가족지원센터에서의 5,000시간 사회복무를 명한다. 땅, 땅, 땅. 의사봉이 3번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황보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나유선이 있는 방향을 향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정말. 그것은 형량을 줄여주어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인간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동아줄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녀가 내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나유선은 눈물로 범벅이 된 그를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은 덤덤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조카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진정한 개과천선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자비의 이름으로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시간은 군인의 계급장처럼 더디지만 어김없이 흘러갔다. 재판이 끝난 후 파주의 제1보병사단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을 되찾는 듯 보였으나 그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변화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육태풍 소장이 선포한 뿌리 뽑기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였다. 그가 개설한 사단장 직통 소리함은 개설 첫 주에만 수백 통의 익명 및 기명 제보로 폭주했다. 그것은 병사들의 피눈물 어린 고발장이자 오랫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조리의 민낯이었다. 육태풍은 자비가 없었다. 문장호 대령의 보직 해임은 시작에 불과했다.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던 포병대대장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군수참모 훈련 보급품을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던 보급수송대대장까지 불과 2달 만에 중령급 지휘관 4명이 추가로 보직 해임되어 군단 감찰부로 이첩되었다. 전진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간부들은 사모님의 커피가 부대 전체를 정화하는 성수가 되었다며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이제 병사 한 명 한 명을 사단장의 눈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겉으로라도 함부로 대하는 문화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육태풍의 철권 통치와 나유선의 부드러운 개혁이 맞물려 가장 경직되었던 최전방 부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투명한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편 그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된 또 다른 한 남자 황보석. 그는 더 이상 중령이 아니었다. 파면 선고와 동시에 그의 어깨에서 빛나던 무궁화 계급장은 떨어져 나갔다. 그는 이제 그저 황보석 씨였다. 그가 사회복무를 명받은 곳은 나유선이 운영하는 폭력 피해 군인 가족지원센터였다. 그곳은 파주 시내의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다. 군사재판법정에서 나온 그가 처음 출근한 날,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으리라. 센터의 문을 연 것은 나유선이 아니었다. 50대로 보이는 야무진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센터의 행정실장이자 20년 전군 복무 중이던 아들을 구타로 잃은 피해자 가족이기도 했다. 황보석 씨?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일할 복장이 아닌 것 같네요.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작업복 한 벌을 던져주었다. 갈아입고 나오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할 일은 저기 화장실 청소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식사 수발입니다. 화장실. 황보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평생 고함 한 번이면 수백 명의 사병이 달려들어 청소했던 곳. 그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을 자신이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수세미를 들고 남자 화장실 변기 앞에 쭈그려 앉았을 때 그의 등 뒤로 나유선이 조용히 서 있었다. 황보석은 그녀의 기척을 느꼈지만 감히 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필사적으로 변기를 닦았다. 자신의 지난날 오만했던 삶을 닦아내듯 모욕감과 수치심을 지워내듯. 황보석 씨. 네. 여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나유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여기서는 당신의 지난 계급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휘두른 힘에 의해 삶이 부서진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왜 우는지, 무엇에 고통받는지, 당신의 그 무릎으로, 당신의 그 손으로 직접 느끼십시오. 그녀는 황보석의 곁에 작은 대야를 하나 놓아주었다. 이건 오늘 오후에 오실 박일순 어머님 발 씻겨드릴 대야입니다. 그분 아드님이 당신 부대원은 아니었지만 당신 같은 지휘관 밑에서 매일 밤 구타를 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황보석의 손이 멈추었다. 그 어머님은 아들이 죽은 뒤 충격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분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받은 벌입니다. 그날 오후 황보석은 휠체어를 탄 노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구요? 당신은? 네. 오늘부터 어머님 식사와 수발을 돕게 된 황보석이라고 합니다. 남자네. 허허. 남자 간병인은 처음이야. 어디서? 군인이라도 하셨소? 손이 아주 거칠구먼. 노모의 농담 섞인 말에 황보석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나유선이 시킨 대로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노모의 앙상한 발을 담갔다. 그때였다. 아이고, 자네. 손이 왜 이리 차가워? 노모가 오히려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황보석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고생이 많구먼. 젊은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밥은 굶지 말고 하게. 순간 황보석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짐승처럼 짓밟았던 약한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연민하고 있었다. 어머님, 왜 우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는 노모의 발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자신이 평생 경멸했던 눈물을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 앞에서 쏟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꼈을 때 흘리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나유선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개과천선 프로젝트는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제3대대 박하람 이병이 가시 면류관을 방패로 쓰기 시작한 이후 생활관의 풍경은 기적처럼 변해갔다. 시간이 흘러 하람은 일병이 되었고 다시 상병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사단장의 조카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박상병님 혹은 하람이 형으로 불렸다. 그는 여전히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특히 혹한기 동계 화장실 청소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하람이 전담했다. 그는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날 커피에 젖었던 이모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가 방패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를 두려워했던 동기들이 이제는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를 위협으로 여겼던 선임 강도철 병장은 하람이 자신을 고발하는 대신 제지하는 선에서 멈추고 심지어는 이진우 이병과의 화해를 주선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강 병장은 전역하는 날 하람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박상병. 아니 하람아. 고맙다. 내가 나를 황보석이 되지 않게 막아줬다. 고맙다. 정말. 부대는 안정되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육태풍 소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데려온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폭력이 아니라 소통으로 부대를 지휘했다. 박하람 상병의 방패 리더십과 새로운 대대장의 소통 리더십이 만나 제3대대는 사단 내에서 가장 전우회가 돈독한 그러면서도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탈바꿈했다. 육태풍 소장이 뿌린 개혁의 씨앗이 나유선이 불어넣은 온기의 바람이 그리고 박하람이 실천한 방패의 용기가 썩었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새로운 싹을 틔운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하람의 저녁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그가 입대하던 날처럼 맑았지만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저녁.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전진. 하람은 중대장에게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생활관 동기들과 후임들이 그를 둘러싸고 환호했다. 박 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람이 형 고마웠어요. 사회 나가서도 연락하십시오. 그가 이등병 시절 폭력에서 구해냈던 이진우 이병은 이제 늠름한 상병이 되어 하람을 와락 껴안았다. 병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임마, 울지 마.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하고. 그들은 하람을 붙잡아 행가래를 쳤다. 하나, 둘, 셋, 전진. 하람의 몸이 파란 가을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를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왕관은 이제 없었다. 대신 수십 명의 전우들이 그를 받쳐주는 믿음의 손길이 있었다. 그는 고립된 권력자가 아니라 진정한 전우로서 이 부대를 떠나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를 향해 걸었다. 입대할 때보다 더 단단해진 어깨, 더 깊어진 눈빛. 그가 걸어온 길은 한 청년이 이등병에서 병장이 되는 과정을 넘어 한 소년이 힘의 무게를 깨닫고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순례의 길이었다. 위병소 문이 열렸다. 저 멀리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닌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이모. 나유선이었다. 그녀는 팔을 벌렸다. 하람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우리 하람이. 고생 많았어. 정말. 장하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단장의 별이 아닌 삼촌의 미소를 띤 육태풍이 서 있었다. 그는 하람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축하한다, 박 병장. 이제 보니 군복보다 사복이 더 잘 어울리겠는데. 감사합니다. 삼촌.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차가 부대를 벗어나 통일대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하람은 창밖으로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를 그 붉은 전진 마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람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지. 나유선이 조카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그 사람. 황보석 씨는 어떻게 지내요? 나유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멀었지. 여전히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 식사 수발을 들어. 얼마 전에는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며 센터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하더군. 물론 받지 않았지만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꾼대. 자기가 괴롭혔던 병사들이 나오는 꿈. 하지만 괜찮아.
나유선이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는 그 박일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 자기가 직접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까지 부축해서 의사가 아드님이 참 듬직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웃으면서 내 아들 맞다고 대답하셨대. 하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사람, 황보석 씨는 아마 평생 그 센터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갈 거야. 그게 내가 그에게 내린 벌이자 동시에 내가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니까. 육태풍이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로 하람을 보며 말했다. 내 덕분에 하람아. 내 이모 덕분에. 제1보병사단은 다시 태어났다. 썩은 뿌리는 도려냈고 새로운 싹이 자라고 있지. 진정한 전진은 폭력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용기와 내 이모가 보여준 진심에서 나오는 거였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다. 하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군대라는 작은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부조리를 만났고 가장 압도적인 권력을 목격했으며 그 힘을 방패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이모 나유선이 머리에 뒤집어 썼던 그 차가운 커피는 한 사람의 오만함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썩어있던 군 조직을 정화하고 한 나약했던 청년을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켰으며 심지어는 한 괴물을 참회하는 인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가장 절망적인 흙탕물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이었다. 하람은 이모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파주의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